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청계천의 출입도 통제가 됐습니다. 어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이 시각에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이런 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날씨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 이외에도 수원의 아파트의 구매 과정과 자금 출처가 상당히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논란이 됐던 안성쉼터 말고도 윤미향 당선인이 경매로 구입했다는 수원의 아파트의 구매 과정과 그 자금 출처가 상당히 수상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외에도 어떤 의혹과 논란들이 오늘 새롭게 불거졌는지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의연 측이 운영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그 안성의 쉼터가 알고 봤더니 회계평가에서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저 등급입니다. 급기야 이용수 할머니는 쉼터를 지은지도 몰랐다라고 오늘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모르게 운영이 됐고 구매가 된 이 쉼터, 과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쉼터라고 볼 수 있을까요? 2015년 공동 모금에는 굉장히 부실하고 부정확한 회계에 대해서 경고 조치를 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영수증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차 위반이다. 최하 등급을 준 겁니다. 집을 구매하는 데만 7억 5천, 인테리어 비용에 1억, 그 외에 운영비 3천을 더 쓰고도 제대로 된 영수증 하나 구매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계평가의 F등급을 받았다. 과연 적절한 일일까요? 비판과 논란이 예상됩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번엔 윤미향 당선인의 수원 아파트 현금 2억 논란에 오전에는 윤미향 당선인은 원래 있었던 집을 팔아서 마련했다라고 해명을 했다가 오후에는 적금을 깼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말을 했던 윤미향 당선인의 아파트 구매와 관련된 해명이 사실과 다른 거짓으로 드러나자 오후에 말을 바꾼 겁니다. 말을 바꾸는 데는 불과 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의혹 상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미국의 원격 진료가 올해 28배 늘어서 10억 건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전국과 맞물린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를 넘어선다. 코로나가 부른 전 세계 원격 진료 시대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주목을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민감한 시기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 전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어디에 갔는가 봤더니 중국 시안의 삼성 메모리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사진에서처럼 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시간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기지라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뜨거운 논란입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다뤄볼 텐데요. FC 서울 축구죠. 관중석에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마네킹을 배치했는데 문제는 이 마네킹 중 상당수가 이른바 성인용 리얼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구단 측은 사건 초기에 리얼돌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30개 중 10개 가까이가 리얼돌인 것으로 드러나 구단이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좋은 아이디어로 시작됐겠지만 과연 어린아이들까지 즐겨보는 축구 관중석에 성인용 리얼돌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잠시 후에 뜨거운 논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윤미향 당선인의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 저희 돌직구쇼 공식 젠틀맨 김관선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정의원 측에게 돌직구를 날린 분입니다. 회계 문제 빨리 바로잡으라 따끔한 일침을 날렸다가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던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 출신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범민 박사 모셨고요. 어제부터 새롭게 합류한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저희 채널A 메인 뉴스 여랑야랑의 주인공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F.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F등급을 맞았습니다. 얼마나 부실했길래 영수증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억 원을 넘게 쓰고 말입니다. 그것도 남의 돈을 쓰고 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적금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8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수원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구매했느냐라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원래 살던 아파트를 팔았다라고 해명했지만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왜 거짓을 이야기한 걸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97. 이태원에 97년생 아이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거리두기 국면에 방문을 했다가 사고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안성 쉼터를 구매하는데 7억 5천만 원을 쓰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그 외에 운영비로 3천만 원을 더 쓰고 남의 돈을 이만큼 쓰고 제대로 된 영수증조차 첨부하지 않아서 결국 회계장부와 관련해서 F등급을 맞았다는 사실이 오늘 처음 공개됐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F학점 받은 안성 쉼터. 애초에 이 쉼터가 정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였느냐 아니면 고기 굽고 술판 벌이는 이른바 펜션이었느냐라는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이 F등급이라는 오늘 새로운 사실은 무언가 의미심장합니다. 함께 보시죠. 논란의 안성 쉼터, 회계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최하 등급, 기부금의 감독을 맡은 공동모금회. 왜냐하면 남의 돈 받아서 썼으면 당연히 감독을 받아야죠. 공동모금회 측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2015년 안성 쉼터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는데 회계평가에서 F, 최하 등급을 준 겁니다. 세금 계산서, 영수증 등등 증빙서류가 미비하다. 공동모금회는요, 정대협에게 시정을 요구했는데 정대협은 그러자 쉼터 운영을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해명을 해야 되는데, 소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지 선정을 놓고도 해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정대협 측은 공동모금회의 제안에 따라서 서울 이외의 지역까지 넓혀서 물색했다라고 애초에 해명했지만 공동모금회 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결코 정대협 측에 쉼터의 장소를 변경하라라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대협 측과 그리고 이 공동모금회 측의 해명이 다르고 윤미향 당선인의 애초 해명과 뒤늦게 드러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 팩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테랑 기자 이재명 기자, 일단은 F등급을 받았다라는 것, 남의 돈을 상당히 많이 썼는데 네. 어떻게 했길래 F등급을 받은 겁니까? 예,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중공업이 10억 원을 지정 기탁을 합니다. 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 돈은 정대협에 할머니들,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써달라 이렇게 지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모금회 받아서 정대협에 줬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쉼터를 만들어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공동모금회 하는데 2013년도에 안성에 쉼터를 매입합니다. 7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시 사용을 했고 또 3천만 원을 더 운영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15년에 공동모금회가 그럼 돈이 잘 쓰였는지 보자. 그래서 사업평가와 회계평가 두 가지를 합니다. 예. 사업평가는 사업 목적대로 썼는지, 회계평가는 제대로 증빙자를 갖췄는지 두 개 평가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평가인 거죠. 당연한 거죠. 사업평가는 C등급을 받습니다. 그 등급은 A, B, C, D, F입니다.
C등급부터 낙제점입니다. 사업평가도 C등급을 받아서 낙제를 받습니다. 그건 사업도 왜냐하면 이미 낙제를 받은 거군요.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다시 얘기해서 피해 할머니들 쉼터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미 공동모금에는 그때 당시에 이거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네요. 사업 목적에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 문제는 예. 말한 것처럼 회계평가입니다. 회계평가는 7억 5천에 1억 3천. 결국 8억 이상을 썼는데 그 돈을 제대로 썼느냐를 봤는데 자, 7억 5천에 일단 집을 사고 판 게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된 겁니다. 그런데 1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그리고 3천만 원의 운영 비용이 증빙 자료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지금부터가 더 굉장히 주목해야 할 대목인데 그만큼 쓰고도 그래서 증빙 자료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공동모금회가 증빙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정대협 측은 거꾸로 증빙을 하겠다가 아니라 자 그럼 우린 매각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2016년도에 바로 매각 절차에 들어갔는데 계속 팔리지 않고 있다가 이용사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한 바로 다음 날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가 정확히 취재했듯이 이 쉼터의 운영 목적도 이미 낙제점을 받았고 회계와 관련해서 7억이 넘는 돈을 쓰고도 증빙할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좀 충격적인데요. 박용진 의원님, 네. 황당한 건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소명을 하라. 남의 돈을 7억 넘게 썼으면 소명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쉼터 운영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사실 저도 처음 접했는데, 우리 보통 기업들 있잖아요. 그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장 기업들. 해마다 전부 다 이렇게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계감사의 결과, 회계감사를 하는 회계사 쪽, 회계법인 쪽에서 내는 의견 중에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그 감사 의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게 뭐냐면 F등급하고 거의 비슷한데 상장 기업들은 상장 폐지돼요. 그렇게 되면. 아, 그래요? 예.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기업들 뭐 지금도 얼마 전에 쌍용자동차가 그 감사 의견 거절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럼 1년 안에 자칫 잘못하면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시민단체에게 많은 시민들이 또 혹은 기업들이 후원금을 내고 기부금을 내고 이렇게 또 응원을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민단체가 내걸었던 그 목표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게 그 기업이 제대로 이 활동을 해서 그 기업이 이윤을 남기고 또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이럴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국민적 응원을 하는 것인데 그걸 못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 결과를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침에 들은 이 충격적인 내용은 그 활동을 감독하는 공동모금회 쪽에서 F등급을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개선 의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관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 안 할래 그럼. 예, 이게 적절한 것인지 그러면 그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그 기금을 이렇게 제공한 걸로 지정 기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국민적 신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이게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닌 거 아니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했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한 것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목이네요. 이 부분을 보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7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증빙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바로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돈 정말 쉼터 구매하는 데만 쓴 것 맞느냐? 이제 공동모금의 그 F등급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30년 활동을 해오면서 외부감사다운 외부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국세청에 이제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만 이미 보도된 것처럼 수혜 인원이라든가 내역이 다 엉터리였지만 국세청은 넘어갑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끝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정대협의 장부를 들여다본 기관이 공동모금회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F등급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10억이 들어온 시점이 2013년도 9월이기 때문에 공동모금회에서 사후관리를 할 때 2013년도 9월에 왔기 때문에 그 해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2014년 걸 본다는 게 처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9월에 돈이 왔고 그 다음에 2014년도 사업 실적을 가지고서 2015년도에 첫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이제 첫
2014년도 사업 내용을 보자 했더니 사업평가 C, 다시 말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인데 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C 등급. 자, 장부를 들여다보니까 장부가 뭐 아주 엉망해요. 그러니까 F 등급. 그러니까 공동 모금에서 도저히 이건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정대협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우리가 회계를 해서 유지하겠다 하는 게 사실 정도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 가져올 때는 이렇게 까다롭게 사후 관리를 받을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냥 사라고 돈을 줬으니까 먹고 이제 우리는 안심이다 했는데, 아니, 1년 뒤에 이 사후 관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후 관리를 받느니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30년 동안 해왔던 이 후원 모금 이런 사업이 유일하게 첫 해 제대로 외부감사 받은 데서 뻐그러진 걸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정말 의혹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야당에서는 과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모금한 그 모금액이 정말로 투명하게 쓰였느냐 아니면 쌈짓돈처럼 쓰였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논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마포가 비싸서 안성에 있는 쉼터를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윤미향 당선인 측은 해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지적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 기사예요. 상세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쉼터 부지를 마포에서 안성으로 왜 바꿨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은 10억으로 마포 어느 곳에서 집을 살 수 없었다. 현대중공업에서 예산 책정을 잘못한 듯했다라고 오히려 현대중공업에서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소위 10억밖에 안 줬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 조간신문의 기자들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조회해봤습니다. 2013년 그 당시 마포의 성산동 단독과 다가구 77%가 10억 원 이하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죠. 정의원 측이 공개한 쉼터 후보지 3곳 중에서도 정작 안성 쉼터가 가장 멀고 가장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중공업이 10억을 기부하기 이전에 명성교회가 15억을 기부해서 거기서 그 15억으로 마포에 있는 쉼터를 구매해 놓은 사실도 오늘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명성교회로부터 15억 원을 받아서 마포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멀고 가장 비싼 굳이 안성에 있는 저 쉼터를 구매 강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게 사실이라면 2013년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77% 10억 원 이하의 매물이 77% 이 말인즉슨 10채 중에 7채 이상이 10억 원 밑으로 살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윤미향 당선인이 이야기했었던 10억으로 마포 어느 곳에서 집 살 수 없었다라는 말은 거짓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마용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마포, 용산, 성동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시각으로 보면 사실 10억짜리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2013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성산동은 약간 마포에서 외곽에 있기도 하지만 그 지역만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지금 정대협 본부가 있던 데인데 거기만 하더라도 10억을 주고 살 수 있는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지금 언론 보도고요. 이것은 이제 당시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이제 그 정산 자료를 보니까 이제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안성까지 갔느냐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 지금 마지막 나왔지만 그러니까 올해 17개 후보지를 검토했고 그 중에 또 다시 3개로 후보지를 압축한 다음에 그 중에 최종 후보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멀고 가장 비싼 걸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의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어제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고 공동 모금회 쪽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안성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동 모금회 어제 입장을 또 보니까 2017년까지만 사업을 하면 됐다. 5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서둘러 안성에 집을 구입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또 공동 모금회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문은 분명히 남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회계에 관련해서 아까 전에 먹고 그냥 끝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나왔었지만 사실 처음 회계감사 받았는지 모르죠. 왜냐면 외부 회계감사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 번 이제 신고를 해왔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것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서부지검 이런 데서 이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기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등급이 일단은 최하 등급인 건 맞지만 다른 모든 건도 이게 부실할 것이다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단계다. 한 조심스러운 말씀까지 덧붙여 주었네요. 김弁박사님, 네. 그 쉼터 안성에 있는 그 쉼터를 그럼 왜 산 거냐라는 궁금증으로 이어지거든요. 네. 이미 명성교회가 15억 원을 기부해서 마포에 오늘 조간신문에 사진도 보도됐던데 네. 아주 예쁘고 멋있는 쉼터도 있는데 굳이 가장 멀고 가장 비싼 더군다나 그 안성 쉼터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네. 연결돼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소위 한 조간신문의 제목대로라면 자기들끼리 구매를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불거진 상황이잖아요. 서로 소개를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실제 가지고 있는 쉼터 같은 경우에는 연남동에 200제곱미터의 규모가 되는 쉼터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이 실제로 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공간으로 볼 수 있는 이 안성까지 쉼터를 구입한 그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자 조간신문을 보면 윤미향 당선인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10억 원으로 서울 인근에 살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안성까지 갔다고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널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는 조금 전에 이재명 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이 지금과는 상당히 가치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는 이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서울 시내 가격도 마찬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도 굉장히 현저하게 좀 낮았던 때이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든지 그 10억 원의 돈을 가지고 구매하려면 구매할 수 있었던 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러한 좋은 여건과 그리고 좋은 접근성들을 다 뒤로 한 채 안성까지 가서 그렇게 비싼 금액을 주고 쉼터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조사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김弁박사님 이 기자는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궁금한 것을 대변해서 묻는 직업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왜 그럼 윤미향 당선인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10억으로 그때 당시 마포에서 어느 곳에서 집을 살 수 없었다라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많은 해명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해명이 팩트와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바꾸게 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성에 있는 쉼터를 왜 구매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윤미향 당선인이 했던 저 돈의 가치가 맞지 않아서 안성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의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주변의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하게 되면 계약서는 비싼 값에 매입하게 되고 실질적인 거래 금액은 더 낮은 상태로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에 관련된 부분들은 언론을 보도하고 국민과 시민들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입장에서는 할머님들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쉼터가 있었던 안성의 사실을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할머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이제 결국은 법적 조치인 검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업계약서와 관련된 의혹은 현재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혹이다라는 것 아직 단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제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수 할머니도 이 안성의 쉼터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오늘 우리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신문에 실린 쉼터 사진 보고 놀랬다. 나는 그것을 지은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구매한 건지 지은 건지에 대해서도 지금 할머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세요. 윤미향이가 쉼터를 대단하게 지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병원에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만나기 힘든 상태다라고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들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쉼터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결국은 이용수 할머님도 그 쉼터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더욱더 이 쉼터가 과연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었냐와 관련된 의혹은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오늘 또 하나의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안성 쉼터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현장 조사를 나간 겁니다. 공무원들이 현장 조사 나간 거죠. 그런데 그 현장 조사를 정대원 측이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다소 황당하다는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지적입니다. 안성 쉼터 현장 조사 불발,
이유는 서울에서 멀어서. 무슨 얘기일까요? 안성시청의 현장조사팀 관계자들이 현장으로 출동을 했어요. 쉼터 불법 증개축 의혹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하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원 측에 전화를 걸죠. 여보세요? 예, 안성쉼터 안성시청 현장조사팀입니다. 문이 잠겼는데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으신가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정의원 측이 안 된다라고 한 이유. 서울에서 위치한 정의원과 안성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게 그 이유였다라고 안성시청 현장조사팀 관계자가 한 조간신문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사실은 현장조사 나갔는데 보통은 문을 열어줘서 현장조사 받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 이유가 오늘 좀 이례적이에요. 너무 멀어서 문 못 열어준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청이랄지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서 단속이 나오면 겁을 먹죠. 사람들 되게. 현장 조사 나왔으니까 문 열어달라고 하면 오늘 예를 들고 오늘 뭐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시간이 너무 임박하면. 그렇지 않고 너무 멀어서 못 간다. 이거 자체는 사실 안성쉼터를 구입한 그 뭐 이유랄지. 그러네. 그것과도 이게 배치되는 얘기잖아요. 멀어서 조사도 못 받을 정도면 할머니들이 과연 어떻게 가느냐. 그렇죠. 그 할머니들이 뭐 서울에서 한 100km 떨어졌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자가 운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거기 가려면 버스 타고 해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럼 최하 뭐 한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왜 안성쉼터를 구입했느냐? 이제 여기에 또 의문이 시작된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이제 그 공동모금회에서 그 회계와 관련해서는 F를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증빙자료 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 이거 운영권 포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배짱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마치 양파를 까듯이 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윤미향 당선자뿐만 아니라 지금 정대협, 정의연 이런 것을 이제까지 공에 대해서 워낙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계에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제 정도가 더가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 안성쉼터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저도 집을 구하러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10억 정도 가지면 제 기억으로는 강남에서 30평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만약 그때 강남에서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면 지금 얼마가 됐겠어요? 그리고 마포나 그런 곳은 강남도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말 아파트를 아주 뭐 신축한 게 아니면 한 50평대는 구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 돈이면 그때 당시. 예. 그리고 적어도 40평대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윤미향 당선자 말은 뭐 그 당시에 마포에서 10억 이하는 사기 어렵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뭐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요즘 나오는 기사를 쭉 보면 이 정의회나 정대협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그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그 애절한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도 많이 하고 기부금도 모집이 많이 되고 국가 보조금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걸 주체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성쉼터에 대해서도 이용수 할머니는 난 그런 거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회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피해자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활동가 그중에서도 윤미향 당선자를 위한 그런 윤미향 당선자 중심의 그런 NGO 자체가 아니냐. 이 부분은 본인이 반드시 그게 아니었다는 걸 해명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됐던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됐건 엄청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정 의원의 해명이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어제까지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까?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창고에 거주하면서 관리한다고 그러고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지금 꼬박꼬박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 안성시에서 조사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지금 우리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이 문을 열어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정상인데 마치 버려진 건물처럼 서울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버지 역할은 뭡니까? 공짜로 지금 1,000만 원을 먹은 겁니까?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관리인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000만 원씩 나갔다고 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회계부정과 횡령이 될 거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냐면은 이 창고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 대장에도 없는 불법 건축물인데 이 불법 건축물을 지은 것도 문제지만 이 창고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거주 목적으로 거주한다는 것 자체도 또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그 불법들이 다 노출이 될까봐 겁이 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뭐냐면 안성시에서 가보지도 않고 정의연에 공문 보내가지고 협조 요청 이건 아닐 거라고 보고 갔더니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열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로 연락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창고에 거주하면서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1년에 1,000만 원씩 몇 년 동안 꼬박꼬박 받고 계셨던 이 아버지는 이 순간에 지금 어디 계시는지 이 부분도 한번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 변호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다만 이제 정의연의 얘기를 조금 보태자면 사실관계를 바로잡자면 아버지가 윤미향 당선자의 아버지가 관리인을 역할을 했던 건 지난해까지죠.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지난해 말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내놓고 그다음부터는 사실상 관리인이 없었고 안성시청에서 얘기한 건 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연락을 이제 결국은 서울에 있는 정의연으로 연락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사태가 났다. 이렇게 좀 사실관계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재명 기자가 잘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의혹은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에서는 흔들리는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라고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원에 있는 윤미향 당선인의 아파트, 경매로 구입을 했다는 아파트의 구매 과정과 그 자금 출처가 윤미향 당선인의 애초 설명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미향 당선인의 어제 오전 아침 상황에서의 해명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경매로 사기 위해서 그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법무사 등등 등기하면서도 그 과정이 다 드러나 있고요. 저희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윤미향 당선인은 수원에 있는 아파트 구매 과정과 자금 출처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샀는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그 판 돈으로 샀다. 문제가 없구나 싶었는데 야당에서는 그 말은 거짓이다라고 문제 삼았습니다. 건재당 설정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현금으로 다 샀길래 이런 돈들이 결국 다른 데서 돈이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 전에 살던 아파트는 2013년도 1월 달에 이제 판 걸로 등기부에 돼 있고 경매 취득한 건 2012년 4, 5월 무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살던 집 판 돈으로 샀다고 하는 말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개인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받은 게 여러 가지 나쁜 일들하고 연결될 소지가 있어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아파트부터 한번 들여다본 거죠. 개인 계좌로 이제 계좌에서 나갔으니까 어떻게 썼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집을 판 시점은 경매를 한 시점보다 10개월 뒤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윤미향 당선인이 말을 바꿨습니다. 8시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집을 팔아서 산 게 아니라 적금을 깼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첫 해명 8시간 뒤 번복, 적금 깨고 돈을 빌렸다. 2012년 일이라 다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재명 기자, 처음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샀다라고 했을 때 증빙 자료와 그때 당시 문서까지 다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야당에서 집을 판 시점을 조회해 보니까 새로 아파트를 구매한 경매 시점보다 10개월 뒤다. 상황에 맞지 않은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말을 바꾼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구매해보면 알지만 사실은 아파트 구매할 때 자금이 가장 고민이고 사실은 그걸 누구도 모르긴 참 쉽지 않죠. 물론 이제 8년 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본인이 흐릿할 수는 있지만 경매 아파트를 언제 샀고 내가 아파트를 언제 팔았고 이것을 시점 혼동했다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윤미향 당선자는 처음에는 내가 경매 아파트를 살 때 전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샀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같은 걸 받지 않고 모두 현금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얘기한 것처럼 10개월 뒤에 전에 아파트는 팔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금 3개를 깨고 지인한테 수천만 원을 빌리고 자기 예금을 다 털어서 경매 자금을 댔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오기 커지는 거죠. 예. 적금 3개나 깨고 지인들한테 수천만 원을 빌리고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경매 아파트를 샀을 텐데 그거를 기억을 혼돈했다는 게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고 지금 이제 곽상동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사실 지난번에도 자녀 유학 자금을 두고도 말이 좀 바뀐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죠. 2016년도에는 2016년도 유학을 떠났는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다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있느냐 그랬더니 2018년도 이후에 남편이 받은 국가 보상금을 통해서 했다. 그러다 보니까 또 2017년도가 비고 막 이렇게 계속 해명을 할 때마다 뭔가 공백이 생기고 자꾸 의혹이 생기고 이런 건데 지금 아파트 작업인데 본인 스스로가 오히려 의혹을 만든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사실은 이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일가를 하신 바 있는데 윤미향 당선인의 발언이 자꾸 바뀌어요. 특히 본인의 집 구매 과정과 관련해서는 8시간 만에 말이 바뀌었는데 자꾸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마 처음 이 문제 불거졌을 때 돌직구쇼에서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거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된다. 그럼요. 두 번째로 정치권이 자꾸 입대지 말자. 그래서 그때 옆에 앉아 있었던 김용태 의원도 그래 박 의원 말이 맞아. 나도 그만할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에게 제기되는 해명은 본인이 충실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해명해야 되고 정의원과 관련된 의혹이랑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정의원이 충실하게 자료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될 문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진영 논리로 이미 전 넘어가 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제에 있어서 보수 진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회계 투명성과 사회 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네 편 내 편을 가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곽상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건 곽상도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소속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서 괜히 진영 논리로 이제 가지 말고요. 윤미향 당선자가 그 하나를 대답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저는 기억에 의한 오류, 요즘 뭐 자주 나오는 단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기억에 의한 오류일 수 있고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들의 기억 오류가 아니라 갑자기 윤미향 물어봐서 그 당선인의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셔야죠. 저는 공익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무대 위에 올라와 있는 많은 그 감시자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있는 배우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연습하고 준비하고 해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얘기하고 그 오후에 얘기하고 또 달라져 버리면 국민들에게 윤미향 당선자의 신뢰가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역시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 제기는 처음엔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셨던 거고 각 언론사에서 취재된 사항들을 가지고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성실하게 대답하시고 또 어차피 이제 뭐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볼 뿐이고 지금 자꾸 이렇게 해명이 의혹을 낳고 또 그 의혹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해명과 관련해서 해명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자가 매우 신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지금 잘 국민들에게 설명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태는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이 검찰에 계셨잖아요. 이게 말을 바꾼 것도 문제지만 사실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본질은 후원금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받았던 것과 연관하여 과연 아파트 구매 자금이 본인의 돈이 맞느냐라는 것을 야당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아직은 그건 아마 다 이 우리 돌직구를 보시는 분,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민감한 거라서 말은 못하고 있지만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주거지예요. 어디에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 아주 돈이 많은 사업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집 사는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이 아주 많지 않은 이상은 집 사는 데 있어서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뭐 적어도 경매로 아파트를 사는데 저걸 돈을 어떻게 지고 할까. 이제 경매하면 처음에 낙찰 보증금을 넣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 달 내에 나머지 잔금을 다 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런데 지금 경매 아파트를 사는 게 저게 이득일까요? 이득이 아닐까요? 고민을 첫 번째 할 거예요. 싸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집을 팔아서 샀다고 했는데 시점이 달라지니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금을 깨서 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적금 깰 때 고민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보험금 깰 때. 그건 어떤 생계가 달렸다랄지 정말 불가피하게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어려워지지 않으면 적금이나 보험금 깨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를 경매받는데 적금을 깼다? 이건 제가 도대체 이해가지 않아요. 경매 아파트 사서 적금을 깰 정도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지. 더군다나 담보대출 없이 일반적으로 경매 받으면요. 아, 담보대출 안 받았답니까? 예. 경매 받으면 잔금 치를 때 은행하고 얘기해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모든 걸 현금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건 어떤 지급할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현금이 어디서 났느냐? 집을 팔았다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적금에서 깼고 뭐 한 4천만 원은 뭐 친척한테 빌렸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라서 언론이고 뭐 본인이 그 적금 깼다는 걸 어떤 자료를 내지 않는 이상은 이건 밝힐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은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런 부분은 검찰에서 강제 수사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요, 쉼터 매입,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이런 개인적인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특검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안성에 세 군데나 돌아다녔다. 쉼터를 매입했던 그 곳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시가가 싸지 않았다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소명을 해야 된다. 이태규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정부 보조금과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성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리고 유용했다면 이것은 일제시대 독립군 군자금을 빼돌린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샀다는 일부 유치원에 들이댔던 잣대와 정의기업 연대에 적용되는 잣대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모두 국민의 피와 땀이라는 점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무겁게 보고 있다는 것은 기존은 동일합니다. 이낙연 위원장이 이 사안을 공정하게 바라보고 정부와 깊이 논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깊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낙연 위원장님 말씀도 사실입니다. 개별 의원이나 당선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고승덕 의원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초기에 몇몇 의원들은 성명서를 함께 내서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친일 세력의 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제가 휴가 갔을 때 벌어진 일인데 뉘앙스가 좀 많이 달라졌군요. 사실 이걸 친일 프레임으로 이걸 끝내고 방어하기는 제가 볼 때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문제 제기한 분이 어떤 친일파가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 스스로가 나에게 쓰여진 돈이 별로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회계 문제를 사실상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뭐 기억력을 탓하거나 또는 뭐 어떤 친일 프레임으로 이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정말 국민의 돈이거든요. 이게 개인 돈이 뭐 어떻게 쓰였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소명의식 여러 가지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낸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건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회계부정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쉼터가 이제 이중으로 지금 마련됐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언론에서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평화의 우리 집이라고 하는 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라고 다들 인식을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도 스스로 갑자기 안성 쉼터 문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뭐지라고 하는 이용수 할머니랑 똑같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된 상황을 보게 되면은 2011년도에 김복동 할머니 이제 계실 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쉼터 문제를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현대중공업보다도 먼저 쉼터를 마련해 드린 게 그러니까 평화의 그 우리 집 여기를 그 무상임대 해준 그 이제 그 대형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쉼터가 2012년도 가을에 마련이 돼가지고 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성 쉼터는 1년 뒤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아무리 그 대기업에서 쉼터 마련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을 거고 적어도 정대협에서는 자 쉼터가 마련됐으니 이 돈을 어찌하오리까 쉼터를 2개 마련한다 그러면서 뭐 마포에는 구할 수 없으니 간다 이 말은 이건 굉장히 기망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대협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은 세세한 회계 부정보다도 왜 이미 대형교회에서 정말 멋진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우리 집을 2012년도에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대기업이라든가 공동모금에 감추면서 마치 아직도 쉼터가 없으니까 이 쉼터 마련하는데 10억 원이 와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거 이 부분이 큰 잘못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가 있으니까 굳이 쉼터 마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도 매주 수요 집회하는 할머니들이 안성 쉼터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평화 우리 집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중으로 마련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심하게 표현하다 그러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좀 그러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미양 당선인과 또 안성 쉼터와 관련된 오늘 새로운 의혹과 또 유미양 당선인 측의 해명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추후에 유미양 당선인이나 정의연 측의 추가 해명이 나온다면 내일 돌직구쇼에서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 주인공으로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국방부,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K리그 응원석에 등장한 리얼돌, 논란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하플은요. 우리 군이 이번에는요. 박격포 사격 훈련하던 중에 타깃보다 무려 1km 떨어진 곳에 이른바 오발이죠. 오발탄이 떨어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격포가 타깃에서 1km 떨어진 곳으로 오발을 했다는 것은 국방부 출입 기자를 저도 상당히 오래 했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박격포 오발. 우리가 M16 그 소총 사격을 할 때도 몇백 미터만 오발해도 이게 뉴스가 되거든요. 요즘은 M16 안 쓰죠. K2 소총 쓰죠. 근데 박격포를 오발했다는 것은 좀 처음 들어보는데 일단은 지난 14일 파주시 육군 모 부대에 4.2인치 박격포 실사격 훈련 중에 이 타깃에서 1km 이상 벗어난 인근 야산에 떨어져서 폭파가 됐습니다. 1km면요 상당히 먼 거리예요. 오늘 뭐 육군 레이더 부대 출신도 나와 계시지만 상당히 레이더상에서도 멀다라는 거죠. 오발 확인 즉시에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4.2인치 박격포탄은 육군이 운영하는 박격포 중 가장 구경이 크고 파괴력이 강한 무기고 살상 반경이 40m. 상당히 위험한 무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는요. 보통 박격포 발사 전 사격 각도 및 거리 등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오차는 커봐야 몇백 미터인데 1km는 말도 안 되는 거리다라고 한 군사 전문가가 오늘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이게 육군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육군은 나왔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2인치 박격포라고 하는데 장병들이 들고 다니는 박격포랑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장갑차에 장착해서 쏠 수 있는 박격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래픽으로 봤던 것처럼 목표 지점은 한 2.2km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차를 통해서 더 벗어나는 게 1km라 그러니까 사격 거리가 한 뭐 10km 정도 되는데 거기서 1km를 벗어난다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목표 지점이 2.2k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1km를 더 벗어났으니까 그러네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이 오발이 났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천만다행으로 야산에 떨어져서 저기에서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지금 살상할 수 있는 그 사격 반경이 한 4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박격포가 고각으로 발사해서 떨어지게 되면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이 포탄이 미치게 되는 이 피해는 엄청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이게 단순히 연습이 아니라 실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이 일이 지금 최근에 한 번 오발 사고가 벌어졌지만 얼마 전에도 군부대에서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터라 군기강 해임 문제가 거듭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군이 해상상에서 실시하는 사격 훈련이 날씨상의 이유로 영위된 것과 관련해서 어제 많은 언론들이 북한 눈치 보느라 그런 거 아니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청와대의 이른바 질책성 회의 이후에 군이 그렇게 사격훈련까지 연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몇몇 조간 신문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와 이례적인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공교롭게도 이 기상사항 때문에 연기된 거라고 말씀이시죠? 공교롭게도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어폐가 있으시고요. 군에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합방부 합참이 물어봐라. 합참 국방부 물어봐라. 연기호에 대해서 물어보셨나요? 굉장히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이제 표현하네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설명도 안 해놓고 당장 뭐 정정 보도한다 그래 우리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보도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러진 않겠죠. 정확하게 설명했으면 그런 보도 안 나갔을 겁니다. 정확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훈련을 비공개로 하자 한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그걸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굳이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에 대해서 제가 느끼지는 못하고요. 말씀드릴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는 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당신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래도 지금 기자님하고 계속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장난하지 이건 마시고요. 대화가 아닐까요? 이재명 기자, 상당히 살벌한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두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실은 제가 지금 질문하신 기자도 아는 분이고 예. 대변인도 제가 다 같이 국방부에서 국방부는 전문 기자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오래 예. 출입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방부에서 하는 훈련들 그리고 상황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최현수 대변인도 사실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에요. 예, 저랑 같이 언론인의 출입했어요. 국방 전문 기자를 하다가 이제 대변인을 갔었는데 따라서 전 양쪽 다 상황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상황을. 그런데 말싸움이 벌어졌다. 거기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지금도 아까 전에 보면 최현수 대변인이 설명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그럼 설명해달라 그랬더니 말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뭔가 본인도 약간 좀 제가 들어도 뭔가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이제 육해공군 합동 사격 훈련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기상 때문에 연기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이제 어제 많은 언론들이 이게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항의를 한 거고 왜 그렇게 악의적으로 썼느냐 그랬더니 국방부 기자들은 아니 설명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진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많은 출입처에서 출입 기자들을 상대로 기사를 쓰지 않은 전제로 백브리핑도 많이 합니다. 얼마든지 기자들을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사전에 없었던 건 분명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과거의 사건들과 당연히 연결시켜서 기사를 쓰는 그런 이제 그렇게 기사가 나갔던 거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이 없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계속 사전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기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기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던 이유 그게 뭔지 궁금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청와대에 연결한다거나 북한과 연결해서 자꾸 어떤 그런 보도가 더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는 기사 제목을 청와대 다녀온 뒤에 군 브리핑이 더 험악해졌다라고 제목을 썼어요. 박윤진 의원님. 그러니까 국방부가 더 골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저렇게 어디 가서 그러니까 옛날 말입니다. 언론에 나가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쪼이듯 까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한번 쥐어 박힌 거죠. 그런 식으로 국방부에 대해서 국방부 기자들이 출입 기자들이 쓰니까 이게 사실이어도 화가 나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어도 더 화가 나는 일이 그렇군요. 거예요. 어쨌든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곧바로 응전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최전선에 있는 국방부가 국민의 무력이죠. 이 국방부가 누구 눈치를 봤다 하더라. 이거 아주 자존심 상하는 보도거든요. 그럼요. 근데 슬슬 그런 보도가 자꾸 나갔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최종적으로는 그렇다고 출입처를 폐쇄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정보도 요청하겠습니다라고 상당히 짜증난 표정으로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도 국방부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기자들에 대해서 저렇게
차갑게 대하고 날카롭게 대하는 것도 국방부 대변인으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돌직구쇼에서 왜 굳이 박격포 1km 5발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끌고 가겠습니까? 뭔가 국방부가 지금 나사가 풀려 보이는 느낌을 받는 거. 뭔가 이렇게 우리 안보에 좀 뭔가 느슨해진 거 아니야? 라고 느낌을 갖는 국민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런 언론이 있다고 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그래서 국방부가요, 그 보도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보기 좋습니다. 저도 대변인 출신이라 대변인하고 그 취재 기자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보기 좋아요. 그 아예 미국 대통령은 안 한다고 가버렸잖아요. 예. 미국보다 뭐 100배 낫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보기 좋은데, 다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렇게 그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국방부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릴 기사를 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나사가 풀리고 그리고 무언가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국방부나 우리 최전선에 계시는 모든 우리 지휘관들께서는 이 부분 좀 명심하셔가지고요.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육군 레이더 부대 병장 출신의 박용진 의원이 일침을 날렸습니다. 두 번째 악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5.18 유가족들을 만나서 사과를 했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재창을 해서 유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미래통합당은 5.18 정신에 기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나된 국민 통합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난소리를 위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주제를 죄송하고 잘못되었다는 사죄를 통합당 대표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배해 주시고 또 이렇게 먼저 찾아주시기 전에 우리 5월 영웅들을 위해서 사죄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지난해 황교안 대표가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을 당시의 풍경과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는 어땠길래 함께 보시죠. 저 때와 지금 사뭇 다른 이유 뭐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당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종명 그리고 김순례 의원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때 5.18에 관련된 망언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 이후에 이 두 명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지도부의 선택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아냈는데 결국은 여기에 강경징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더더군다나 광주의 민심이 들끓었을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지도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5.18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에 관한 진실들은 여당과 야당 어느 정도의 역사적 평가들이 사실은 다 끝난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일부 의원들의 발언 때문에 사실 이 문제들이 오히려 더 왜곡되는 상황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지도부가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인식하고 분명한 당의 방향성들을 가져주는 건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하고 또 조금 전에 보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늘 이 5.18 기념식 때마다 가서 재창을 하냐 안 하냐 입모양을 주시하고 또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지 여부를 보는데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 이런 5.18 문제를 접근하게 되는 이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앞으로 가게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느끼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한 말씀 더 보태면 통합당이 호남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은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 총선에서도 호남에 공천을 다 못할 정도로 사실상 뭐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 호남을 포기하면 호남에서만 지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들이 거의 한 20% 이상 있다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수도권 전체를 포기하는 거고, 그건 다시 얘기해서 수권 정당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호남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남을 향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였듯이 통합당도 분명히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도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나이트클럽 리스크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들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거짓말 강사를 태운 택시가 접촉자만 14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태원 클럽 방문 뒤에 무직이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인천 학원 강사발 확진자가 17명이나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거짓말하시면 안 되죠. 그 강사를 태운, 이태원 클럽을 가서 확진 판정을 받고 거짓말을 한 강사를 태운 택시기사 부부도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량히 열심히 일하시는 택시기사님 부부는 무슨 죄입니까? 학원 강사 선생님이 정직하게만 얘기했어도, 그런데 그 접촉자가 143명이라는 겁니다. 4일 강사를 태운 뒤 증상 발현 전까지 13일 동안 택시를 운행했고요. 143명을 접촉했습니다. 방역당국은요, 택시 신용카드 결제 승객 143명의 신원 확인 검사를 할 예정인데, 문제는 이재명 기자, 요즘 택시를 뭐 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긴 합니다만 현금으로 내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힘들다라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예. 무직이라고. 그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방역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를 탄 분만 143분인데 만약 현금 결제가 있었다 이러면 진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143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방역 당국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학원 강사가 굳이 거짓말 이유도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원 강사와 접촉한 학생이 갔던 교회, 또 수백 명의 교인들이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는데, 정말 이 방역만큼은 국민들이 철저하게 좀 정부 방침에 협조하고 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택시기사분들이 좀 어렵다고 해요. 택시를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뉴스 나가고 그 택시기사 부부도 감염됐대. 승객이 143명이래. 이런 뉴스 나가면 그 선생님의 거짓말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택시 기피할까봐 그것도 걱정돼요. 안 탄다고 걱정하는 분들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 기자. 그렇죠. 물론 이제 당연히 지금 택시분들 다 소상공인 다 어려운데, 다 어려워요. 거짓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파급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가뜩이나 어려운 이제 서민들,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저는 거짓말만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태원 클럽을 갔던 확진자가 부천에 있는 나이트도 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많이도 갔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부천 나이트도 갔다. 이태원 클럽 퀸을 방문했던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 32살인데요. 오후 11시 48분부터 10일 오전 0시 34분까지 부천 상동의 메리트 나이트를 방문합니다. 당시에 그 나이트에는 250여 명이 북적였다. 인근 호프집도 가고요. 노래방도 가고요. 직장 숙소에 합숙도 했습니다. 결국 이태원 클럽을 갔던 베트남 체류자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항구가 서툴고 발병일이 불명확하여 숨은 접촉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김병훈 박사님, 결국 한국인 회사 동료까지 감염을 시켰군요. 네, 결국 이렇게 확진 판정이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본인 신분을 드러내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했던 것 아닙니까? 검사를 받을 때도 그 당시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던 사람의 경우에 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전화번호를 남기고 받을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는데요. 마지막까지 연락이 와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었던 것을 대한민국의 베트남에서 귀화한 이 우리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또 얘기를 더 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서 25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또 어울려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이 코로나19 감염이 더 전파될까, 확산될까 걱정되고요. 부천 나이트에 그렇게나 많았어요? 문제는 아까 우리가 자세히 보면 5월 초에 이태원 클럽을 갔다가 부천 나이트에 갔던 게 5월 9일입니다.
그러면 클럽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뒤에 저 나이트 클럽을 갔다는 건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에 대한 위험에 경고등이 켜지고 나서 또 저런 애들이 있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관련 문제들에 대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제일 우려되는 건 그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집단 합숙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숙소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또 모여있는 과정들이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가장 잘 대응하는 것들은 역학조사를 분명히 해서 감염원에 대한 차단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태원에서 클럽에서 확산됐던 이 비공개된 상황의 문제들처럼 혹시 불법 체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쉬쉬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진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그 부천 상동에 있는 메디스 나이트 클럽은 일단은 임시 휴업되는 거죠? 네.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임시 휴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250여 명. 예, 검사를 받고 본인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라도 최대한 자가격리를 하면서 스스로 이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한 시점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외국 체류자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 코로나 유행을 시킬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 의료의 사각지대일 뿐만 아니라 경호된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실은 방역이랄지 이런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불법 체류자가 됐건 합법 체류자가 됐건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강제 출국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방. 그렇죠. 범죄 행위가 일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술 먹다 보면 서로 멱살 잡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불법 체류자고 그 코로나 진단을 받게 되면 신분이 들통나면 나 강제 출국 당한다는 그러한 굉장히 그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긴급재난 문자에서도 계속 문자는 오고 있더라고요. 뭔가 불법 체류자를 할지라도 익명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문자 오는데 그런 정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불법 체류자들에게 특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또 제2차, 3차에 어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어떤 정부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태원의 이른바 이런 집단 감염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 아이돌 그룹의 소속 4명의 아이돌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태원에서 상당히 좀 클럽 등 유흥시설 등을 방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의 재현, 세븐틴의 민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밝혀진 이태원 아이돌의 실체, 일본이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던 지난달 25일 저녁에서 26일 새벽까지 K-팝 대표 아이돌 4명 97 모임 이른바 이태원행 한 사실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이 팬들 사이에서 이태원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라는 목격담이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당시 소속사에서는 쉬쉬했었어요. 그 개인 사생활이다 확인 못 해준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BTS의 정국,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아스트로의 차은우, NCT의 재현, 세븐틴의 민규, 상당히 유명한 아이돌 멤버들 4명이 이태원의 음식점과 유흥시설 등을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지난 5일은 더군다나 이태원 클럽발 지역 전파 비상이었는데 아이돌 중에 일부는 여전히 생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이태원 아이돌 실명 밝혀지자 그제서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공개 사과에도 비난 여론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유진 의원님, 이들 아이돌들이 사실은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온 국민이 긴장 상태에 있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도 우리 아이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비록 젊은 나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인인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에서 더 자제하고 또 국민적인 위로를 좀 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 아이돌 유명 가수들이 무책임한 행동, 본인의 그냥 어떤 관심과 즐거움만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팬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국민적 지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말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은
정말 힘듭니다. 아이돌 우리 저 가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집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엄마들은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엄마들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고 이제 곧 개학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느닷없이 또 저런 일이 터져가지고 계속 개학이 연기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정말 심적으로 그 힘겨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돌 가수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선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모범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저 네 분의 모임이 왜 97인가 저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예. 왜죠? 아마 97년생들이시네요. 네, 나이가 좀 많은 거 아닌가요? 97년생이요? 예, 그러니까 그 책임감 있게 이렇게 좀 행동을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특히 방탄소년단 정국 이 씨가 이제 포함됐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또 팬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어떤 그룹인 만큼 조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아쉬움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 아이돌 4명, 여기가 이태원을 지나가면은 한 사람만 지나가도 눈에 띄는데. 그렇죠. 이 4명이 지나가면 이거 눈에 안 띌 수가 없어요. 저렇게 4명이야.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가려도. 그래서 팬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SNS상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걸 좀 감추느라고 했던 그 모습은 조금, 좀 정당하지 못한 것 같고 뭐 지금이라도 이제 솔직하게 뭐 죄송하다고 사과했기 때문에 팬들도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아이돌들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조금 더 어떤 방역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하고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상당히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또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던 뉴욕에서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생방송 기자회견 중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한번 직접 보시죠. Head up a little bit. Head up. Close your eyes. Close my eyes. Why do I need to close my eyes? You can question the doctor. That's okay. Why do I need to close my eyes? For comfort, it Comfort. might make you tear a little bit. Okay. If I fall asleep? Then probably sit down. That's it? Yeah. That's it. Nothing else. That's all. Told you. 지금 이 어떤 생방송 기자회견 중에 일종의 퍼포먼스 때문에 쿠오모 주지사의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요 몸집이 상당히 커졌다면서요? 예, 코로나19 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주목받는 게 지금 쿠오모 주지사인데 지금 뉴욕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상황이 회복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쨌든 안심할 수 없다. 그래서 코로나 검사가 굉장히 쉽고 빠르고 편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방 도중에 저렇게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는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 근데 미국에서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미국에는 검사비용이 엄청 비싸가지고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미국도 지난달부터 검사를 무료로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치료 비용이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검사를 잘 안 받아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지사가 직접 나가서 제발 검사를 많이 받아달라 이렇게 지금 설득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김弁박사님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한 회견에서 뭐랄까요, 그 뭐 락스인가요, 표백제인가요,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살충제 관련해서 그 이야기했다가 한번 곤혹을 치른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뭐 이번 대통령의 재선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문제를 잘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과정의 치적들을 알리기 바쁘고 또 때로는 오만한 리더십.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들은 끊임없이 쏟아내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거나 호소하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 주지사의 모습은 일단은 미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검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더 열심히 검사를 받고 이 문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회견을 보면서 이 영상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드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 속보도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13명의 확진자가 새로 신규 발생을 했다는 속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로써 11,078명이 됐군요. 그리고요, 코로나19 신규 확진 13명 중에 지역 감염이 9명이다라는 것.
아직은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다. 특히 이번 그 이태원발 코로나 확진 상황이 아직까지 이른바 4차 감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3명의 신고 확진자가 지금도 발생했다라고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이사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특히 윤미향 당선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특히 우리 또 김병민 박사와 또 이재명 기자가 오늘 라방에 출연을 해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여러분께서 제기해 주시는 어떤 궁금증에 관한 답변도 오늘은 이사말로에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이사말로로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픈 스튜디오 뒤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거센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한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당히 거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가 돼야 비가 조금 수그러든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또 기온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나깨나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분들 건강 걱정입니다.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